자, A시 소장을 보겠습니다. 육회 변호사 시험은 특히 이제 금전 청구에 대한 여러 논점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다 캐치해서 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꽤 난이도가 있는 그런 기록이었어요. 자, 먼저 이제 2차만에 대해서는요, 1번 원고에게 요 물레동 토지에 대해서요,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7분의 2 지분, 자기의 이제 그 지분 범위에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쌍가루 2번에 보면은요, 그 1억 원 대여해 준 거에 대해서 이제 상계를 하면은 좀 뒤에서 풀어본 것처럼 이제 8,3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이제 청구해 주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약정 이율이 연 4%, 그래서 법정 이율보다 낮아요. 그래서 지연 손해금은 연 5%로 청구해 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하나의 채점 이제 요소일 테니까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번은 이제 그 2차 말이 대천에게 이제 이렇게 손해배상하라,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천에게 손해를 입힌 2억 원, 그거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이제 써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고에게 윤호상은 5천만 원, 그러니까 시효이익을 포기했으니까요,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대천은요, 피고 윤호상과 연대하여 2,5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윤호상은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천도 책임을 면한 겁니다. 그런데 윤호상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대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천은요, 그 책임이 이제 소멸될 2,500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수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를 하니까요. 자, 원고 입장에서는 2억 원, 10억 원을 받았죠.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억 원에 대한 2억 원, 1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당연히 사용 이익을 반환해 줘야겠죠. 이쪽에서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 주니까 상대방은 사용 이익을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 인도 일까지 1,000만 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게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수연 한우경은요, 이게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은 해지 통고 이후에 했기 때문에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에게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수연 한수경에게 해지 통고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선의의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익을 갖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과실을 수취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요 박수연 한수연에 대해서도 한우경에 대해서도 월 1,000만 원의 이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는 강수근의 부당이득과 이제 공동 해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청구 원인을 보면은요, 피고 2차만에 대한 청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청구 원인을 기재해 줄 때 항상 망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었고, 언제 사망을 했고, 가족 누구를 두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기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망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해서 상속했다. 이렇게 바로 법률 효과를 기재해 주지 말고요. 망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었다가 언제 사망을 했고 가족이 누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기재해 주는 것이 좋은 기재례입니다.
나번에 보면 소외 채수기가 상속재산 협의 분할 약정을 이제 했는데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발급받아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했다. 그리고 김원호는 2014년 6월 9일에 이차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래서 요 등기는 7분의 2 범위 내에서 이제 원인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차만에 대한 등기도 이제 무효이기 때문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라라고 하고요. 이차만의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는 자기는 선의의 이제 취득자다. 이거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 주장은 이유 없다. 간단하게 배척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회복 청구권이 제적기간 도과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제적기간은 침해가 있은 때부터 10년이에요. 상속권에 대한 침해가 있은 때부터 10년, 안 때부터 3년인데 침해가 있었던 건 2007년 9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또 안 때는 2014년 6월 14일이니까 그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적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자, 이제 거기 보면은 처음에는 윤호상이 이제 2차만에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이제 빌렸죠. 그래서 이자 그 다음에 변제기 정함 없이 이렇게 빌렸는데 그 이후에 2016년 1월 4일까지 지급해달라고 최고했으니까 2016년 1월 4일이 변제기로 된 것이죠. 변제기로 정해진 겁니다. 자, 나번에 보면은 피고 2차만은 매매 예약에 대한 가등기를 담보로서 설정해 준 거니까 추인을 한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리권 없는 그 차용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2차만은 이제 그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상계 충당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번 라본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렇게 원고가 이제 2차만에게 1억 원의 채권을 연 4%의 이제 이자 약정을 하고 빌려줬어요. 2010년 1월 5일이고 2016년 1월 4일이 변제기입니다. 2차만원 원고에게 이제 손해배상 채권이 4천만 원이고 월 2.5% 지연 손해금을 이제 약정을 했고요. 2015년 11월 4일이 이제 손해 발생일이고 2015년 12월 4일을 이제 이렇게 변제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계 의사표시를 했으니까 이제 변제기가 늦게 도래한 2016년 1월 4일이 상계 적상일입니다. 그러니까 변제 충당에서는 변제일이 중요하고요. 상계에서는 상계 적상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4일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이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동채권은요, 1억 원 플러스 1억 원에 대해서 자, 1억 원에 대해서 아니죠. 자동채권이 이거죠. 그러니까 자동채권은 4천만 원 플러스 4천만 원에 대해서 월 1.5%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 달치니까 4천만 원에 대한 한 달치 2.5%입니다. 그러면 이제 4,100만 원이 되겠죠. 자, 수동채권의 경우는 1억 원 플러스 1억 원에 대한 4%의 6년입니다. 이때 6년간 이제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1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상계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요 4,100만 원이 2,400만 원 이자에 먼저 충당이 되죠. 나머지 원금에 충당이 되기 때문에 수동채권의 원금이 8,300만 원이 남게 되고요. 상계 적상일 이후에 지연 손해금을 청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8,300만 원 그리고 그 이후에 2016년 1월 5일부터 연 4%는 법정이율보다 낮으니까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쌍가로 다번 라번에 있는 내용이 그런 이야기이고요. 자, 이거에 대한 2차만의 이제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은 회사 설립 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라서 상사 소멸 시 5년이
경과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자, 회사 설립 행위는 상행위 또는 그에 대한 준비 행위로 볼 수 없어서 민사 시효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년 이제 시효 기간을 적용받고 아직 10년이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영업을 준비하면서 돈을 빌리고 나중에 상인이 됐다면은 그거는 이제 상사 채권이 맞아요. 근데 회사 설립을 준비하면서 개인이 돈을 빌린 거는 이거는 민사 채권이라는 게 우리 판례다라는 것이죠. 자, 주주 대표 소송은요. 청구 원인은 내가 이제 주식을 400주 인수해서 100분의 2 지분을 가진 주주다. 그 다음에 피고 이차만이 이러이러한 불법 행위를 했다. 다번에 보면은 회사의 이차만의 책임을 추궁하라고 소재기 요청 공문을 보냈다. 30일이 지나도록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차만은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손해배상이라 이렇게 청구해 주면 되겠고요. 이차만의 예상 주장에 대한 반박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데 배임 수재를 한 상황에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피고회사 및 윤호상에 대한 청구를 보면은요, 피고회사와 윤호상에게 5천만 원을 이제 빌려줬는데, 우리 상법에 보면은 한 명이 상인이면은요, 연대 채무를 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여러 명인데 한 명이 상인이면 연대 채무를 진다고 상법 5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거리 2번에 보면은 피고 윤호상에 대해서는 시효로 소멸했는데 시효 이익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뭐 담보 제공을 약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효 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윤호상은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대처는 윤호상의 시효 완성 부분, 그래서 그 윤호상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는 거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2,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리고 윤호상의 시효이익 포기는 회사에겐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여전히 2,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윤호상에게 5천만 원, 회사에 대해서는 2,500만 원을 청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그 반박을 보면은 피고에서는 자신의 채무도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행 최고를 했어요. 최고를 하고,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최고를 했고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압류 전부 명령을 6개월이 되기 전에 신청을 했고 전부 압류 전부 명령이 내려지고 송달되고 확정된 게 다 6개월 내에 됐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최고를 하고 압류 신청이 6개월 내에 됐다는 것이죠. 보완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최고 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압류 전부 명령이 압류 경합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은 전부 명령만 무효이지 압류는 유효하니까 보완 조치에 의한 압류에 의한 보완 조치에 의해서 최고 시의 시효 중단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해서 가지는 권업을 대금 채권으로 상기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요. 5천만 원이 돼야 변제기가 도래한다라고 돼 있는데 3천만 원이니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불허됩니다. 왜냐?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대방이 갖잖아요. 원고가 갖잖아요. 근데 이걸 상계로 소멸시켜 버리면 상대방 원고의 기한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채권이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다.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상기할 수 없다는 거 아주 중요한 논점입니다. 자, 강수군에 대한 청구를 보면은요. 자, 원고는 이제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지와 방배동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그러니까 소유권자들 이렇게 쓰지 말고 매수해서 등기를 했고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했다. 이렇게 사실을 기재해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나번에 보면 이제 매도했어요. 강수군에게. 그리고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10억 원을 받고 잔금은 매수인이 임대하고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받기로 1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매수인인 강수군이
임대를 했어요. 임대를 했는데 라번에 보면은 잔금 8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감액을 해주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이행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2016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통보를 했고 그게 도달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같이 했잖아요. 이행 최고랑 계약 해지 의사를 같이 했으니까 2016년 6월 30일까지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해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 건물에 대한 그 차임 시세는 월 1,000만 원이다. 그래서 소결론이죠. 4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계약금, 중도금의 이자 붙여서 줄 테니까 그 목적물 나에게 인도하고 그 다음에 사용이익 달라 이거야. 건물 인도받은 때부터 사용이익 월 1,0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해 주면 됩니다. 자, 박수현 한우경에 대한 청구를 보면은요. 자, 이제 계약 해제를 알리는 통보서를 보냈고 상대방이 수령을 했다 이거야. 그리고 그때 악의 수익자가 된 거니까 사용이익도 반환해 달라. 그래서 목적물도 인도해 주고 그 다음에 과실, 사용이익도 반환해 달라.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보면은요. 매매계약 취소했다가 또 지금 이렇게 계약 해지하는 거는 기판력이 저촉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변론 종결 이후에 사유다는 거, 이행 거절을 상대방이 변론 종결 이후에 했기 때문에 변론 종결 이후에 사유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거는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대항력을 가진 그래서 어떤 계약 해지에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은 해제 사실을 통지받은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 지급받기 전에는 응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원고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 지위를 승계한 바도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 의해서 지금 행사하는 거니까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판례들을 보면은요. 자, 상속회복 청구권 이게 가족법에 있는 이제 논점 중에 기록형에 나올 만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속회복 청구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해 상반행위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 상반행위에 이제 해당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상속 포기, 그 다음에 한정 승인을 한 경우에 그걸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다가 청구 이의로 주장할 때 이게 이제 기판력과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것. 그 다음에 사행위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행위 취소가 되겠는가, 상속 포기가 사행위 취소 대상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가족법에 있는 주제로서는 기록에 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싶은데요. 민법 999조에 보면은 상속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소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권리행사 기간은요, 권리행사 방법은 묻지 않아요. 근데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든가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요, 아예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소 기간으로 봅니다. 침해를 안 나로부터 3년, 침해가 있을 때부터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주민 사이에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이제 법에 보면은요, 어떤 특례 규정이 이제 상속 회복 청구권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좀 뒤에 판례에 보면은 문제가 됩니다. 자, 1번 판례를 보면은 아주 옛날 판례긴 한데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이게 사실은 실질은 어떤 위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 소유권이 이제 침해가 됐다 이거예요. 소유권이. 근데 소유권의 경우에는 어떤 권리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속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것이 침해됐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이유로만으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게 타당하냐? 예, 그거에 대해서 오래전 판례긴 하지만 뭐 아주 자세하게 요 논의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 자세한 논거들이 있는데 다수 의견은요. 지금 판례랑 마찬가지로 청구 원인이 뭐든 상속을 원인으로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거면 상속회복 청구권의 대상이 돼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게 그 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을 받았는데 어느 한 사람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사실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그 취득한 게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면 상속회복 청구권이 돼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판례가요. 자, 이거에 대한 여러 반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게 소유권에 기한 거면 그런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척기간 적용되지 않는다. 뭐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상속 개시부터 10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유언 결정이 나면서 침해가 있을 때부터 10년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 전에도 대법원 판례 해석으로도 침해가 있을 때부터 해석하자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해석론으로요. 그 다음에 공동 상속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은 상속인이지 참칭 상속인은 아니니까 상속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상속회복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다수 의견은요. 지금도 대법원 입장은 상속인 중에 한 명이라 하더라도 참칭 상속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상속회복 청구권이 되고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2번 판례를 보면은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자, 그런데 그게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소 등기를 구하잖아요. 그것도 상속회복 청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그 판시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속회복 청구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에 대한 협의 분할 상속을 받았다라고 등기가 돼 있는데 그게 무효다 이게. 협의 분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무효다라고 말소를 구하는 것도 상속회복 청구권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나머지 내용은 이제 중요한 판례니까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판례는요, 상속을 포기했어요.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상속 포기 사실을 숨기고 자기가 상속 등기를 했다면 그것도 참칭 상속인에 해당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거는요, 상속회복 청구권이 되고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한 사람으로 등기가 돼 있는 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상속인이 대위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의 상속인이 대위에 의해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라는 사람이 숨기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으면 참칭 상속인이지만 그게 아니고 상속 포기한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기가 돼 있다면 그거는 참칭 상속인이 아니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상속 회복 청구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참칭 상속인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제척기간의 적용도 없다는 게 3번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해둬야 될 거는 상속 포기하고 숨기고 이렇게 등기한 것도 참칭 상속인이 돼서 상속 회복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기가 됐다면 그거는 상속 회복 청구권이 아니다라는 게 3번입니다. 자, 4번은요. 상속 회복의 소는요. 권리 행사 방법이 소송의 방법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소기간입니다. 제소기간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남한에 있는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했어요. 사망했다. 굉장한 이제 재산가입니다. 굉장한 재산가예요. 근데 상속인이 B, C, D가 있는데 여기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이 북한에 있는 D도 당연히 상속을 받겠죠. 북한에 있는 주민에게도 당연히 상속은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 있는 사람이요.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막 제기했어요. 어떤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승소해가지고 그 돈이 이제 북한에 있는 요 D에게로 넘어간다면 그 돈 가지고 뭐 미사일도 만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남북가족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상속은 받지만 그 상속 재산을 북한으로는 가져갈 수 없도록 그래서 한국의 재산 상속 재산 관리인을 둬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관리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 뭐 북한에서 그 물난리를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D에게 이제 조금씩 보내줄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D가 이제 만약에 A가 사망하고 B, C가 이렇게 자기들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딱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D가 요 B, C를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진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났다면요. 10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데 요 소수 의견에서는 야,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예외를 둬서 한국에 입국하잖아요. 한국에 이제 입국을 하면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면 3년 이내에는 상속회복 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수 의견은요, 이게 그 남북가족특례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거는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상속 침해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완성된다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페이지 보면은요, 이렇게 참칭 상속인이 이제 거래를 했어요. 우리 기록도 마찬가지잖아요. 2차만, 이제, 그 형 앞으로 이렇게 상속세상 분할 등기가 됐다가 2차만에게 넘겼잖아요. 그러면, 그 2차만을 상대로 한 소송도 상속회복 청구권이 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요, 지금 2차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면 2차만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됐으면 적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요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지금 2차만 요 제3취득자를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건 유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 기록에도 보면은 요 형을 상대로는 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2차만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유로 이전 등기를 구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3자, 2차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 2차만에게 제척기간 내다? 그럼 적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요. 참칭 상속인에게 제척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어떤 뭐가 또 권리가 넘어가 있어요. 그럼 제3자에 대해서도 말소를 구하잖아요. 이것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다. 안 때부터 3년이 지났다. 그러면 더 이상 제3자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넘어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칭 상속인이 제3자에게 법률행위 그때부터 제척이 다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최초 침해가 된 때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요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가처분 해놔야 돼. 처분금지 가처분 해놔야지. 안 그러면 여기를 상대로 소송을 하다가 제척기간이 도가 돼버릴 수 있어요. 제3취득자에게 넘어간 때는. 그러면 더 이상 제3자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해놓고 소송을 제기하면 여기가 이제 제3자에게 넘긴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승소는 말소가 될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에 대한 판례 1번은 개업 준비를 하면서 돈을 빌린 것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면 그게 개업을 해서 돈을 빌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상사 채권이 적용이 되고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에 보면은 개인이 회사 설립을 준비하면서 빌린 거는 민사채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요, 주식회사가 이제 어떤 임차를 냈어요.
임차를 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을 이제 그러니까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 회사가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잖아요. 자, 요거는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임채권은 이제 상사채권이겠지만은, 요 부당이득 채권은요, 법정채권이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사채권이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주채무자에게, 뭐, B에게 소송을 제기했어요. 뭐, 원래는, 뭐, 3년의 시효 적용이 되는 채권인데,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판결을 받아 10년이 됐다, 이거 10년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C가, 이거 보증을 했다, 이거. C가 보증을 했다. 이런 경우에 이 보증 채권의 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 요 상인이 이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상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증을 세웠다면 이건 상사 채권으로 봐서 이건 5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5년. 그래서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보증을 했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는요,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5년에, 이게 상인에 대한, 상인으로서의 채권이라면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5번에 보면은요, 건설업을 하는 이제 회사의 직원들이 어떤 리조트의 객실 같은 것 사용했어요. 객실, 식당. 그런 경우에 숙박료, 음식료 채권, 요거는 민법의 단기 소멸시효 1년이 적용되잖아요. 1년이다, 이거 1년.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지에 대한 판례를 보면은 1번에 보면은 이행 거절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데 너무 쉽게 이행 거절을 인정할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행 거절로 인정이 되면은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최고도 필요 없어요. 이행 제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 요건이 완화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쉽게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너무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이제 B로부터 저 부동산을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근데 B가 이거를 자꾸 이제 A에게 넘겨주지 않고 뭐 가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거든요. 가압류. 자, 만약에 A가 이 목적 이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생각이라면은요,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겠죠. 이전 등기 청구. 그러니까 가처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보전 채권이 어떤 이전 등기 청구권, 특정물 채권이니까 가처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압류를 했다면은 너는 이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이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의사 아니냐. 그러니까 이행 거절의 의사가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압류를 했다고 해서 A에게 이행 거절의 의사가 분명하다라고 너무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행 거절로 되는 순간 요 B는 최고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행 제공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니까 신중하게 이행 거절의 의사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번은요. 자, 2번에 보면은 이행 거절의 의사를 이제 인정해서 계약 해제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배액을 계약금 상당을 이제 공탁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매도인이 자기 책임에 의해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공탁한 거니까 요 매도인은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가 분명히 표시됐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를 보면은 이제 계약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해제되는 그 법률 행위에 의해 가지고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인도 등의 완전한 고리를 취득해야 돼요.
근데 어떤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매수인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등기가 된 것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만 가지고는 어떤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자에 해당하려면 등기, 인도 등의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었다면 그 제3자는 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3자가 해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거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어요. 해제되기 전이니까요. 여전히 유효한 법률행위가 있는 걸 전제로 이해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제3자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해제될 가능성을 알았든지는 묻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약간은 배치된 듯한 느낌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제 매수한 사람이 이제 임차를 해준 거, 임대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 그런데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 이거예요. 그 경우에 그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느냐? 그래서 그 5번 판례는요.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게 5번 판례입니다. 근데 6번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 이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된다면은 이제 해제 조건부로 이제 그 어떤 전세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비록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요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다는 게 6번 판례인데요. 제가 볼 때는 명시적으로 5번 판례가 6번 판례를 변경한 건 아니에요.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판례가 이렇게 5번 판례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 어떤 임차인을 어떤 보호하는 어떤 그런 취지라든가 지금의 추세를 볼 때는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임차를 했다. 임대차 계약을 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다.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계에 있어서 자동 채권이 변제에게 도래하지 않았다.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다.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이제 B에 대한 이제 채권이 있어요. 여기 이제 도급인이고 여기 이제 수급인인데요. 수급인이 A에 대해서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요 A, B 사이에서 어떤 약정이 있냐면은 B가 노임을 만약에 이제 그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노임 상당만큼은 공사대금을 지급을 거절하고 요 도급인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는 약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B가 공사대금 지급하라라고 주장했을 때 A는요, 그 노임 상당은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공사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하게 되면요, 요 A의 항변권이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변호사 시험 4회 5회를 풀고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